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용빈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주행 중에 만난 거라서 실내가 모두 오픈된 상태였습니다. 보니까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가 정말 적용돼 있더라고요. 와, 진짜 감사한 일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오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를 제가 직접 본 만큼 본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비록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블랙박스 영상이 살짝 있고요. 여기에 기존에 찍어놓은 위장막 사진과 이런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차 예상도 맛집 가차님의 예상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어떤 차로 나오게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는 전통적으로 신형 모델을 11월에 공개합니다. 이전에 6세대 그랜저 IG 2016년 11월 22일에 출시했었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그랜저도 2019년 11월 19일에 출시했었습니다. 현행 7세대 모델도 2022년 11월 14일에 출시했죠. 그랜저가 이렇게 매번 신형 모델을 11월에 공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업의 연말 정기 임원 인사 스케줄 때문입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등 대부분의 기업들은 통상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임원 인사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새로 승진하신 신임 임원들한테 새로 차를 지급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차를 계약하는 것도 요 11,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 거대한 법인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서 11월에 그랜저 신차를 공개하고 출시해서 12월, 1월 인사 발령과 동시에 신임 임원들이 신형 그랜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승진한 임원들이 탈 차를 11월에 딱 맞춰서 준비해두는 전략이죠. 그리고 요 임원차로 가장 사랑받는 게 그랜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비용 처리가 거의 완벽하게 되기 때문이죠.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 비용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요 감가상각비를 1년에 최대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러면 1년에 800만 원씩 곱하기 5년이면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 그랜저가 딱 요 가격이죠. 지금 시작 가격이 3,798만 원부터 여기에 꼭 필요한 옵션 두 가지 스마트 센스, 파킹 어시스트 이렇게만 옵션을 넣어서 구성해도 가격이 4,025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감가상각 한도에 딱 최적화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국내 세법에서는 차값 감가상각비에 유지비까지 더한 이 차량 관련 총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일지를 굳이 쓰지 않아도 전액 업무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마침 그랜저가 감가상각비가 딱 800만 원에 남은 700만 원은 연간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걸로 딱 맞춰줍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도 사실상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랜저는 이토록 법인 임원차로 사랑받고 있는 거죠. 물론 차 자체가 또 임원차로 충분히 품격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원래 그랜저는 11월에 출시하는 게 전통이고 올해도 당연히 이번 달에 진작에 공개가 됐어야 했는데 이번 7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출시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출시를 미룬 이유는 그랜저가 그만큼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제 이번 그랜저 7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기존과 달라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서 7세대 그랜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차체 좌우를 가로지르는 일자 램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일자 램프 상단에 크롬 가니쉬가 얇게 한 줄이 또 들어간 방식으로 디자인이 살짝 수정돼요. 그랜저가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좌우가 끊기지 않는 일자 램프, 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그랜저가 유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뭐 현대차에서는 코나도, 소나타도 다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고 특히 중국 차들도 리오토나 샤오펑 이런 회사들이 다 일자 램프를 쓰면서 약간 그랜저의 특별함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랜저는 현대차에서 가장 비싼 플래그십 세단인데 뭐라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 라인을 한 줄 추가한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그랜저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일자 램프는 살짝만 수정되고 그대로 유지되지만 아래쪽에 실제로 차 앞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는 크게 바뀝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 형태가 이랬잖아요. 주변에 사각형 크롬 테두리를 들러놔서 헤드램프가 분명히 여기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걸 강조해주는 디자인이기도 했고 또 안쪽에 상향등 모듈, 하향등 모듈 이렇게 헤드램프 모듈이 위아래로 두 개 장착돼 있어서 공간도 제법 차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신형 모델에서는 조금 더 그릴에 자연스럽게 합쳐진 형태가 됩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인 추세가 언뜻 봐서는 헤드램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끔 평소에는 전면 디자인의 일부로 깔끔하게 숨겨지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번 BMW iX3도 그렇고 현대차에서는 신형 소나타도 그렇죠. 그랜저도 그런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헤드램프가 도드라지지 않도록 디자인을 수정한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서 그랜저는 이
안쪽 LED 모듈도 지금 제네시스 차들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MLA 램프를 적용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 거고요. 일단 LED 모듈 각각이 굉장히 작은 사각형 큐브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더 멋집니다. 언뜻 보면 큐브가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고 각각의 모듈이 작다 보니까 더 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차의 느낌도 듭니다. 성능도 기존 그냥 LED 헤드램프 대비해서 더 뛰어납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비구면 렌즈를 아주 작게 1곱하기1mm 사이즈로 축소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렌즈 한 개당 프로젝션 모드를 256개씩 적용해 놓은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능형 헤드램프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라는 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항상 상향등을 켜고 왔다가 마주오는 차가 있다거나 내 앞에 뭐 선행 차량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부분의 LED만 세밀하게 끄고 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션 모듈이 많을수록 작동하는 영역도 더 많아지고 작동하는 방식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도 이런 최신의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밤에 상시 상향등을 켜고 밝게 주행을 하면서도 주변 차들에게 눈부신 현상은 일으키지 않는, 민폐는 끼치지 않는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릴이나 범퍼 부분의 형상도 바뀔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면 전체가 메쉬 그릴인 것처럼 디자인을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그릴을 육각형 형태로 약간 예전에 현대차의 헥사고날 그릴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릴의 형상이 약간 바뀌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단 부분에는 크롬 가니쉬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기존 그랜저의 진중하고 중후한 이미지를 조금은 벗어나서 조금 더 역동감이 있는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 디자인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 더 첨단화된 부분도 있고 또 무거움을 조금 내려놓고 차가 더 다이내믹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언뜻 봤을 때 지금 전면 디자인이 한 급 아래의 소나타랑 가까워진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헤드램프 위치도 그렇고 그릴이나 뭐 범퍼 형상도 그렇고 물론 디테일은 다르지만 큼직큼직한 이 디자인 배치가 꽤 비슷해졌다 보니까 밤이나 이럴 때 차의 앞모습만 보고서 그랜저랑 소나타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측면에서는 일단 전면 팬더에 방향제 시등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의 일자 램프가 팬더까지 쭉 이어지는 디자인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요. 휠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기존 휠 대비해서 은색 알로이 부분이 줄어들고 검정색 부분이 늘어난 느낌이에요. 이것도 차의 무거움을 좀 해소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후면 디자인에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방향지 시등이 범퍼 하단에 있어서 안 보인다, 이것 좀 올려줘라 라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 방향지 시등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이거죠. 사실 저도 기존 그랜저 방향지 시등은 조금 보기 어려웠던 게 이게 아래쪽에 장착이 돼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이게 심지어 시퀀셜로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램프가 자칫하면 안 보이는 위치에 장착이 돼 있는데 심지어 이게 완전히 다 점등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더더욱 방향지 시등이 안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죠. 물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 보이는 위치라고는 하지만 정체가 극심한 이 서울 시내 같은 도로에서 그 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방향지 시등이 상단에 있는 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제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 램프 양쪽 끝에 이제는 새롭게 방향지 시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일자 램프 아래쪽에도 역시 전면과 마찬가지로 크롬 장식이 추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 기존 디자인을 조금 더 첨단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형태였는데 실내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행 중인 그랜저 위장막 차량을 살펴봤을 때 일단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가 들어가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기존에 들어가던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는 운영체제 OS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CCNC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리눅스 기반의 독자 OS였죠. 그래서 여기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외부 앱을 추가하려면 현대차가 이걸 일일이 개발해줘야 돼서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업데이트도 굉장히 느렸죠. 올해 CCNC 업데이트한 걸 보면 4월 10일에 한 번, 그리고 9월 30일에 기아 업데이트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밖에 업데이트를 안 해줬습니다. 현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연 2회 업데이트는 좀 아쉬웠죠.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문제인 게 이 EV3가 나오면서 생성형 AI가 포함된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걸 지금 기존 CCNC 차량들에는 또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기판에 곡선 주로를 그래픽으로 표현해주는 것도 EV3 이후에 나온 차량들에는 해주는데 기존 CCNC 차들은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기아 EV5를 저희가 시승해봤는데 웰컴 사운드나 시스템 누르는 사운드나 등등 소리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계기판 디자인도 좀 바뀐 부분 변경된 CCNC가 적용됐는데 이 버전을 기존 CCNC에 배포할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OTA로 가능했던 건 리콜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일부 이해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기판이 버벅거리는 문제나 뭐 시동을 걸었을
눌렀을 때 노 시그널 알림이 뜨는 문제 등등 이런 오류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나오면서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꽤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플레오스 커넥트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만든 다양한 앱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오픈 생태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앱들은 현대차가 직접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니라 서드파티 앱들이 각각 업데이트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CCNC에서 겪던 업데이트가 안 되고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버전이 다르고 이런 문제들은 아마 플레오스 커넥트에서는 겪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랜저에는 중앙에 16대 9 비율의 17인치 크기 정도 되는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멀티 윈도우 기능을 제공해서 왼쪽 3분의 1에는 차량의 현재 상태나 주행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에는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고, 혹은 조수석 쪽에서 멜론 같은 앱을 실행해서 음악을 선곡할 수 있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앱이 구동되도록 할 수 있어요. 또 스플릿 뷰 기능도 제공해서 화면 구성이나 위치도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환경을 구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스마트폰과의 연결성도 강화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의 설명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보던 정보나 재생 중이던 음악을 플레오스 커넥트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불러와 끊김없는 사용자 경험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이 현대 앱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겠죠? 올해 현대차가 블루링크를 없애고 마이 현대 앱으로 통합했는데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최신 리뷰들을 보면 험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마트폰과의 연결성이 강화됐다는 거,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기 전까지는 더 좋아졌다 아니다를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비서 글레오 AI도 적용됩니다. 사실 놀랍게도 지금까지 기아 EV3를 시작으로 현대 팰리세이드나 아이오닉 9이나 이런 차들에 탑재됐던 생성형 AI, 현대 기아 어시스턴트도 챗GPT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연스럽게 구동이 안 됐던 이유는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룰 방식과 생성형 AI를 혼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창문 내려줘, 어디로 길 안내해줘, 이런 단순 명령은 기존의 룰 기반 구형 음성인식 엔진이 처리하고, 오늘 비 오는데 여자친구랑 어디 갈지 추천해줘, 이런 복잡한 질문은 챗GPT 서버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시스템 간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기도 하고, 내가 창문 내리면서 맛집 좀 찾아줘, 이런 식으로 복합 명령을 내리면 시스템이 꼬이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곤 했죠. 그런데 앞으로 플레오스 커넥트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니라 글레오 AI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잠실역으로 길 안내 해주고, 온도는 21도로 맞추고, 노래는 르세라핌 스파게티 틀어줘, 이렇게 복합적인 요청을 해도 AI가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날씨나 교통정보나 뭐 상식 관련 질문이나 이런 걸 물어봐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즘 AI랑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에이전트화가 된 AI가 탑재됐을 걸로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수준인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플레오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중앙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계기판이 또 따로 장착됩니다. 운전석 대시보드 상단에 이 유리창 가까운 위치에 세로폭은 좁고 가로폭은 길쭉한 형태의 조그마한 계기판이 하나 장착돼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아반떼 신형 스파이샷이나 아이오닉 3 신형 스파이샷에서 봤던 것과 같은 디스플레이로 보였고요. 내 차의 현재 속도, 기름 잔량, 주행 가는 거리, 도로의 현재 최고 속도, 차량의 간단한 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보였습니다. 계기판 바탕은 하얀색이고 검정색 글씨가 써있는 형태였고요. 밖에서 봤을 때도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밝고 선명해서 주간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상황에서도 항상 화면이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만 터널에 들어가거나 야간 주행을 할 때나 이렇게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는 화면이 다크 모드로 전환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밤에 운전할 때 우리 눈은 어두운 도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공이 커져 있는 암수능 상태잖아요. 이때 계기판이 흰색으로 환하게 빛나면 눈이 갑작스러운 이 밝은 빛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공을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그 상태에서 다시 어두운 도로를 보려고 하면 눈이 다시 어둠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전방 시야가 순간적으로 깜깜해지는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다크 모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기능도 잘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기판이 운전석 대시보드 상단에 장착돼 있다 보니까 계기판이 이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을 대신하고 앞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라지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계기판 뒤쪽으로 사각형 구멍이 파여져 있고 그 안쪽에 프로젝터가 유리창에 디스플레이를 반사시키는 윈드실드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카라서 장착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계기판은 계기판대로, HUD는 HD대로 두 개 모두 장착된 형태로 출시가 될 것인지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요. 만약에 두 개가 모두 장착된 형태로 출시가 된다면 계기판도 여기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 위에 있으면 운전자가 바라보는 정보가 너무 중복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만약에 정말 계기판과 HUD 두 가지가 모두 장착이 된다면 HUD에서는 계기판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정보나 내비게이션 경로상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화살표로 알려주는 AR HUD로서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거라서 실내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세 가지: 중앙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였는데요. 나머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 것을 그대로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198마력을 내는 2.5L 4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 300마력을 내는 3.5L V6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 240마력을 내는 3.5L V6 LPG 모델, 그리고 235마력을 내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4가지의 파워트레인이 제공될 걸로 예상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신형 하이브리드로 변경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의 신형 2세대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하나 들어가는 1세대 방식과 달리 엔진 크랭크샤프트에 P1이라는 모터를 하나 더 추가한 방식인데요. 이게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간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를 새로 개발하면서도 기존 엔진들과의 호환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변속기의 총 길이를 8.5mm만 늘어나게끔 패키징을 최적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P1 모터가 들어가면서 벨트나 알터네이터나 스타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고 에어컨 컴프레서도 전동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놓고 보면 크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지금 그랜저 1.6L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변속기만 신형 하이브리드 변속기로 바꾸면 모터 2개가 들어간 신형 하이브리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완전히 간단한 작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마음만 먹으면 이론적으로는 신형 하이브리드 적용도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페이스리프트에서 실내를 완전히 풀체인지급으로 뒤엎은 만큼 하이브리드에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보여줄지 현대차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2세대 신형 하이브리드가 탑재되면 최고 출력도 높아지겠지만 무엇보다 연비가 더욱 좋아지겠죠? 지금 그랜저도 사실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18km/L인데 공인 연비도 더 개선되겠지만 실제로 주행할 때 모터가 2개가 더 적극적으로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실연비가 더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출시는 내년 상반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사실 이번 7세대 그랜저는 출시 직후부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역대급 디자인에 역대급 크기의 그랜저다 라는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너무나 단순했던 계기판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 또 출시 1년 사이에만 무상수리 여러 번, 리콜 2번을 겪으면서 혹시 소비자를 테스트베드로 삼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운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출시를 내년 상반기로 미룬 만큼 이 미뤄진 시간이 그만큼 더 완벽한 품질로 나오기 위한 시간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과연 국민차의 타이틀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